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95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자, 전국 일상 곳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한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자정에 마감된 가운데 예약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새 백신은 계속 접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600명대 후반, 400명에서 600명 후반, 700명 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요새 흐름이 쭉 오래됐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뭐 최근에 들어보면 그러니까 주말 효과가 발휘됐던 지난 일요일 월화는 400명대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크게 과거에는 이제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요일에 한 500명대를 보였는데 이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안정세로 돌아선 거 아닌가 이런 뭐 예측도 있었는데 예.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현재 평일 기준으로 한 700명 안팎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2.5단계에 해당되는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전히 이러한 상황은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면 크게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 400에서 700명 사이인데 예전보다는 중증 환자분이나 아니면 사망자분도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뭐 백신 효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지금 우선 접종이 이루어진 연령층이 이제 고연령층이나 처음에 시작됐던 게 요양시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접종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이렇게 중증이나 아니면 사망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백신을 이미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이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는 보고 있고 예. 여기에 부수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과거에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도 그렇고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도 그렇고 생활치료센터도 크게 확충을 하고 현재 뭐 한 40% 밑으로 이렇게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에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러한 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최근 대구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작년 1차 유행 이후 어제 처음으로 70명대가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오늘 발표된 걸 봐도 65명이거든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대구 지역에서 크게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 유흥주전발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점이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일정 부분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돼 있었느냐 이 부분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점이 그 시점이었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뭐 어제 말씀하신 거 또 어제 기준으로 60명 또는 70명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주로 1.5단계를 적용을 했는데 1.5단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5인 이상 4.5인 금지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정도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1.5단계 지자체들은 밤새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젊은 층 위주로 해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미 좀 어느 정도 확산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도 약간 역부족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도 그렇지만 거리두기 격상 자체가 앞서 이제 거리두기 격상을 한 제주도를 보면 확산세는 또 여전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현 시점에서 대구에 그럼 좀 더 필요한 다른 방역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면 가장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2단계 수준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요인이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예. 이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2.5단계까지 격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N수를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방역 관리를 짧은 시간 내에 해야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이게 저변에 깔리게 되면서 인근 지역,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급속히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 조기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접종 완료자 아까 앞서서 돌파 감염 말씀하셨잖아요. 돌파 감염이 그냥 쉽게 말하면 백신 접종했는데 그게 뚫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일단.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게 2회 접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회 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2주 지난 후에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돌파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근데 돌파 감염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게 100%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감염이 추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면역력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주로 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돌파 감염 사례들은 다 7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 자체가 건강한 성인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물론 항체가 형성이 되긴 하지만 예. 돌파 감염이 더 용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의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1명 이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러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고 방역 조치를 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백신 접종을 맞고 여전히 방역 조치에 해당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가 적은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유화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많아지게 되고 백신 접종을 맞아도 돌파 감염 사례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돌파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겁니까, 그럼? 근데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예. 이게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일어났을 때 위중증으로 발전할 예. 수 있는 사례를 크게 낮춰줄 수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제가 보기에는 뭐 집단 감염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전 국민이 한 번은 백신을 다 맞으신 다음에가 집단 감염,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정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되더라도 우리가 흔히 감기나 독감처럼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례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70% 정도 접종을 맞은 다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를 시키게 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지금은 물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정도 백신 접종을 맞을 거냐에 대한 선택 여부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내가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갑자기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되면 그만큼 나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지금 뭐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대상자에도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연령층에 대해서는 거의 기회가 없고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역 당국이 향후에도 좀 조심을 해야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접종 다 맞은 사람 100만 명을 그 조사해 봤더니 말씀하신 돌파 감염이 9건이 나왔는데 9건 이게 공교로운 건지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만 돌파 감염이 됐다. 9건에 한해서는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일단은 그 예방률 차원에서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특히 우리나라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94, 5%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60%대 예방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화이자 백신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돌파 감염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네. 국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9건이 모두 화이자 백신이 나온 거는 주로 화이자 백신이 고연령층에 접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에서 화이자 백신 사례가 나오는 거고요. 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주로 이제 건강한 성인들이 맞았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백신은 다 돌파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더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파이자보다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더 많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자정까지 60세부터 74세까지의 백신 접종 예약이 끝이 났습니다. 최종 예약률을 보니까 80.6%였는데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예약률을 보니까 70%에 못 미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백신 접종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기저질환 대표적으로 뭐 심혈관계나 아니면 호흡기 관련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원래는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맞으셔야 되는데 예. 일단 중증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의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 백신 접종을 주저하시면서 예약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감염적인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기저질환과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 관계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예. 중증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반응 자체가 중증의 그 기저질환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은 좀 예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성 기저질환 중증인 경우에 예. 좀 관리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접종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내일이면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째 접어듭니다. 백신 접종률을 보니까 13.1%,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이제 넘어선 상황인데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일단 국내에서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한 게 11월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2달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제대로 물량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 부분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어느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질 거냐, 수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만약에 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이전 또는 7월, 8월에 그 물량 자체가 다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9월부터 시작해갖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여전히 관건은 수급이 제대로 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집단 면역 달성에 있어서 변수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수급인 겁니까? 그 밖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죠. 집단 면역 형성.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정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우리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70%로 볼 거냐. 그러니까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전 국민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 다 맞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 가야지 집단 면역이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그거의 가장 큰 변수는 수급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위에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항체가 얼마만큼 지속될 거냐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처음에 접종이 됐던 백신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백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항체 지속 기간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향후에 백신 접종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는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예. 이 부분도 변수인데 일단 그런 경우에도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낮춰줄 거다 백신이 현재의 백신이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단 면역이 70%는 모자랄 만하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야 된다. 한 바퀴는 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쪽에서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집단 면역을 생각할 때는 최소 70%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6월 4일 자녀 백신 접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일반 병원에서 노쇼 백신 예약하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제는 60세 이상만 다시 또 우선순위에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서운한 분도 많으시고 뭐 화가 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예약을 먼저 하신 분은. 근데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주로 이제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그 연령대가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렇게 자녀 백신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게 높아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30세 이상의 전 국민에 대해서 오픈 공개를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다 먼저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 연령대 60세 이상으로 이제 제한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일단 고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은 다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시급성이 높은 쪽에 우선 접종하는 게 맞고 이 네. 부분은 국민들께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70% 이상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네네. 그때부터는 형평성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예.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정부가 만약에 뭐 9월 빠르면 9월 달이라도 70%의 백신이 접종됐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는 거는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을 하겠는데 지금 움직임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네네. 근데 혹여나 그럴까라는 예.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한 번 정도는 접종을 받을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예. 시점부터 그 이후에 실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럴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스크 벗으면서 또 다시 또 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또 하나가 말씀하신 그 방역 당국도 정부가 몰랐던 것 같은 게 노쇼 백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너 광클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어떻게 너 예약했어? 어떻게 맞았어? 이런 거를 외국에서도 굉장히 되게 특이하고 대단하게 본다면서 이런 상황을요. 노쇼 백신의 그런 접종 예약률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발전, 세계에서 네. 거의 탑 클래스고요. 거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IT 기술, 그러니까 휴대폰에 대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도 굉장히 예. 높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고연령층들도 스마트폰을 사용을 잘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과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공적 마스크 지도. 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얀센 백신에 대해서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건 좋다. 그런데 효과가 6개월밖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그 항체가 지속되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거지 6개월 이후에는 항체 지속 기간이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 현재 진행형이고 나머지 백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6개월 이후에 다른 백신에 비해서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항체가 감소될 거냐 이 부분은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라도 아직까지 A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다라고 딱 명쾌하게 나온 거는 없겠네요. 자료가. 그렇죠. 근데 임상시험 단계에서 일단 기본적인 그 예방률 같은 경우에는 파이저나 모더나처럼 RNA 백신 형태가 높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 접종을 시작을 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항체가 얼만큼 오래 갈 거냐 이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백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되고 처음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진 게 지난해 12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나온 거지 앞으로의 데이터는 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달 반, 3달 주기가 있으니까 또 한참 뒤에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2회 접종하는 경우에는 네. 추후 접종에서는 항체의 형성률이 감소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달체 자체에 대한 항체가 백신 그 타겟에 대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좀 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만약에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을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스트라를 1차, 2차 맞은 사람이 3차에 다른 백신 맞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30대 미만의 사람이 2차는 화이자 맞을 수 있나라는 고민도 할 것 같은데 그건 비슷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항체 형성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임상시험이 결론이 안 냈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과학적으로 예측할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대의 예방률이 나오는 거는 네. 동일한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을 하고 만약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예. 항체 형성률 면에서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백신 접종하고 많은 초반에 방역 당국이 타이레놀을 언급했어요. 해열 진통제에 대해서. 그래서 약국에 타이레놀 없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약사분들도 저도 타이레놀 사러 갔더니 다른 성분 똑같은 거였는데 사시겠냐? 좀 사겠다 했는데 다른 분들은 타이레놀만 고집해서 되게 걱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타이레놀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해열 진통제들 중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많다면서요? 예, 그게 동일한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타이레놀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주방세제 중에 피읍피읍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고유명사처럼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주방세제, 예. 퐁퐁조 이런 네. 거 똑같은 거잖아요. 데일밴드조 이런 거. 네,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다른 똑같은 주성분의 다른 거를 쓰셔도 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네. 아직까지 뭐 지금 이부프로펜하고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네. 현재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WHO에서는 한때 과거에 이부프로펜을 권고 금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거는 한 연구 결과에서 이부프로펜 성분의 항염증 효능이 그 감염증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란셋에 나오면서 불거진 일이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올바른 복용법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백신 접종 전에 복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맞아요. 또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백신 접종 전에 복용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뭐 예.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들이 그 면역 반응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드시게 되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려고 네네. 하는 건데 이거를 네. 감소시키게 되면 그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에 드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접종 후에도 어느 정도 참으실만 하시면 굳이 복용을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할 정도면 네네. 그 정도면 아마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서 그 전문의의 어떤 그 지침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종종 가끔씩 고열이고 뭐 근육통이 좀 심하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백신 맞자마자 바로 미리 먹어야지라는 생각하는 분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실제로 네. 접종 후에도 예. 이게 약간만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으면 바로 또 드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참으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셨을 때에는 이게 네. 중증의 이상 반응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정 약효가 끝난 후에는 예. 갑자기 중증 이상 반응이 급속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이런 해열 진통제를 복용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좀 헷갈려요. 열 좀 나는 것 같은데 참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먹어도 되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먹어도 크게 이상할 거는 없는데 네. 근데 또 이게 또 과량을 또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용을 하셨는데 그게 완화되지 않는다고 또 드시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앞서 말씀드린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간 손상입니다.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4,000mg 이상이 성인 기준으로 복용을 하셨을 때에는 네. 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드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그러니까 참기 힘드실 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8알까지는 괜찮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명서예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성인 용량이 4,000mg인데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량이 500mg이거든요. 네, 한 한 알에. 알에. 예. 그러니까 보통 두 알을 같이 드시니까 네. 4번 드시게 되면 이게 4,000mg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온 계산법이고요. 또 사람들마다 그 뭐 여러 가지 체중도 다르고 그 표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요용량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꺼번에 다량을 드시게 되면 예, 혈중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간 손상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두 알씩 4번 먹으면 맥시멈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게 현재 나와 있는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두 알씩 4알을 예. 하루에 드시는 게 그 일정 텀을 두고 드시는 게 원래의 지침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거는 남용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접종 후 이상 반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좀 같이 살펴봤는데 예. 백신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국내에서도 워낙 상황이 많이 접하고 나오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던 제약사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개발한 백신의 공급 물량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네. 현재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임상 단계나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약사들도 그렇고 과연 기존 백신을 부스터샷을 하는 게 더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백신 형태를 맞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제약사들이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기존 백신을 충분히 전 세계에 공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인이 한 사이클 정도의 백신 예. 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